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진행을 맡은 백유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의 연구자 두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박기범 선임연구위원과 박현준 미래전략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오늘 인터뷰는 지난번 문미옥 원장님 이후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유튜브 스태피 TV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연구자분들께서는 과학기술 관련 인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박사후 연구원에 집중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2000년대 이후에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위기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이공계 위기라는 것은 현재 이공계 인력의 위기가 아니라 이공계 인력이 되고자 하는 그 이전 단계의 인력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박사후 연구원은 학위를 따고 어떤 정규 일자리를 찾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공계 위기의 모든 문제가 이 박사후 연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됐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연구인 그 국내 박사후 연구의 규모와 특성, 이 연구에서도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박사후 연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후 연구원은 19세기 말부터 미국 대학에서 이런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위를 따고 나서 그러니까 학위를 따는 과정은 대학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기까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규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이제 연구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배우는 그런 단계를 박사후 연구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박사들의 규모는 커지고, 근데 이제 일자리는 제한이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정규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예전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떤 제한된 대상이었는데 비해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명칭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는 박사후 연구원이 얼마만큼의 규모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박사후 연구원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 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대상의 경우 이게 몇 명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전체를 포괄해서 얼마인지를 알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겪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박사후 연구원을 굉장히 좁은 정의를 쓰면 한 6만 명 정도, 굉장히 폭넓은 정의를 쓰면 한 10만 정도까지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3년 차, 그러니까 학위를 졸업하고 3년 차까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약 5천 명 규모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년 차 이후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복잡해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저런 어떤 가정을 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4년차 이상은 최소 한 3천 명에서 최대로는 한 7천 명까지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 3년차 이하까지를 포함을 하면 전체 구비는 한 7천에서 12,000 정도 이 사이에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지. 예, 그래서 3년 차까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비율을 측정하고 추정을 해서 한 5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4년 차, 5년 차, 거의 10년 차에 이르는 계층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포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만나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나는 포닥이다, 나는 포닥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차 이하는 한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앞서서 박기범 박사님께서 대학 R&D와 또 국가 과학기술 인력을 함께 연구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연구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어떤 연구를 하든지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어떤 정책을 하든 인력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되게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대학에 관련된 연구와 이제 대학원 그리고 고급 인력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사 인력 그리고 박사를 취득한 이후에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박현준 팀장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 대학 R&D 체제에서 가장 높은 연구 생산성을 보이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박사 후 연구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일 텐데요. 성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허도 있고, 그리고 논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논문 성과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소개한 바를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 1저자로 저작된 논문의 대략 30%에서 50%까지가 박사 후 연구원에 발생시킨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의 성과가 잘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최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습한 최신 연구 방법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연구로는 박사 후 연구원이 그 박사 후 연구원을 마친 이후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박현준 팀장님께서 박사 후 연구원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연구개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 생산성이 높은 박사 후 연구원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절박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우리나라는 박사 학위자들이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분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 첫째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연구개발 활동하고 대학원에서 배우는 연구개발 활동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대학원에서는 기초적인 그런 연구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 부문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또 박사 후 연구원은 대부분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의 취업을 1차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한 70%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 부문들에서는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서 결과적으로 절박함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다면 국내의 박사 인력은 매년 얼만큼 배출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나온 통계인 2020년 박사학위 수요자 통계를 보면 국내 배출되는 박사학위 수요자는 한 16,000명 정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90년 대비 한 6.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전체로 보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박사 인력이 2017년 한 해에만 28만 명 정도까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수요자끼리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박사 후 연구원이 다음 경력을 찾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경력으로 이동하기까지 박사 후 연구원이 경력을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학의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테뉴어를 받은 영년직 교수가 많은 것보다 강의 교수, 그리고 연구 교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수 직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 환경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신분상의 불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약직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뭐
계약이 1년 또는 뭐 2년 이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임금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박사후 연금쯤 되면 이제 가정을 꾸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 좀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성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박사후 연구원이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뭐 유수한 연구진이 갖춘 곳을 선호하기에 마련일 텐데 그런 곳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또한 경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도 박사후 연구원 관련 시행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후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뭐 한 그 신진 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후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꼭 본인들이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그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도 교수나 어떤 뭐 소위 대가의 밑에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후 연구원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뭐 5가지 정도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점차 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박사후 연구원 관련 정책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요. 궁금한 점은 OECD에서도 이러한 국내 사업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반영돼야 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박사후 연구원의 불안정성은 OECD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OEC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박사후 연구원의 불안정성 요인을 근로조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환경 변화의 요인 등으로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전 세계 각국의 박사후 연구원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조사를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조사라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책,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OECD의 권고라고 하지만 그 권고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것을 다른 나라에도 확산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계의 부족이나 이제 신분성의 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과제인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부문으로서의 진출, 민간으로 진출을 포함해서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문 간 이동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좀 더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박사후 연구원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박사후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